리버풀이 뉴캐슬을 4대1로 승리하면서 2026년 리그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리버풀과 뉴캐슬의 미들서드 싸움입니다. 리버풀이 뉴캐슬의 4월 블록을 공략하는 방식,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수싸움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빌드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지하기 어려운 위치별 디테일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구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뉴캐슬은 전방부터 4-1-4-1 형태로 리버풀을 제압하려 합니다. 이유는 4-2-3-1 빌드업 구조가 뉴캐슬 대형과 정확히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드필더에서 이 점을 명확히 활용했습니다. 맨투맨 압박을 통해 중원부터 강하게 통제하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문제는 전방입니다. 고든이 반다이크와 코나테 상대로 1대2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즉 혼자서 두 명을 동시에 견제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그의 압박 각도가 정확히 형성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곧바로 횡패스 각도가 열립니다. 해당 장면처럼 그는 곡선 압박을 활용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한 명이 두 명을 견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동시에 볼을 측면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하지만 압박은 각도와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정확히 수행되지 않으면 반다이크 앞에 넓은 공간이 열립니다. 뉴캐슬은 라인을 20m 이상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죠. 물론 이는 하나의 예시 장면입니다. 고든은 이날 전방 압박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퀀스에서 알리송이 개입하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고든이 3명을 상대해야 합니다. 측면으로 유도하지 못하면 직선 패스 경로가 열립니다. 프라벤이 내려와 볼을 통제하고 직접 전진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에디아우는 이를 윙어를 통해 보완하려 합니다. 고든은 곡선 압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직접적으로 센터백을 압박했죠. 이 압박이 방아쇠가 되어 반스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나머지 센터백을 압박하기 위한 연쇄 반응이었죠. 이 경우 중원 숫자를 유지하면서도 전방 압박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반스가 안쪽으로 들어와 코나테를 압박한다면 소보슬라이에게 넓은 공간이 부여되지 않을까? 볼이 한 번에 넘어온다면 그는 손쉽게 상대 진영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디하우는 이 역시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풀백인 루이스오를 깊게 전진시키는 선택입니다. 그가 직접 소보슬라이를 견제함으로써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수비라인의 기동성입니다. 한 명이 점프하면 나머지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해당 측면으로 빠르게 슬라이딩하며 공간을 차단하는 것이죠. 여기서 토날리 임무 역시 중요합니다. 그가 빠르게 수비 라인에 합류하면서 더 견고한 형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리버풀 전방은 다이렉트한 공격에도 강점이 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예시를 보겠습니다. 전방 압력을 위해 반스가 고든 옆에 위치한 구도입니다. 따라서 소보슬라이에게 한 번에 넘어가면 루이스 홀은 깊게 점프합니다. 중원은 여전히 맨투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볼이 넘어올 때 뉴캐슬 수비 라인은 빠르게 왼쪽으로 슬라이딩합니다. 덴버는 살라가 돌아서지 못하도록 강하게 견제하고 있습니다. 후방에서 1차 제어가 이루어집니다. 그 뒤를 돌아가는 비르치 역시 토날리가 빠르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움직임까지 통제한 장면이죠. 결국 살라의 실수를 유도해 뉴캐슬은 스로인을 획득합니다. 해당 장면도 비슷한 시퀀스입니다. 루이스 홀이 깊게 올라오면서 뉴캐슬은 전방 압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보슬라이의 롱볼을 유도했고 토날리까지 후방에 합류합니다. 그 결과 횡 간격이 무너지지 않았죠. 하지만 풀백을 깊게 전진시키는 방식은 당연히 리스크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방 압박을 유지하는 대신 뒷공간 노출 가능성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를 에키티케 역전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와는 살짝 다른 구조지만 이 역시 풀백인 트리피어가 깊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케르케즈는 곧바로 뒷공간을 향해 롱패스를 찔러 넣습니다. 이때 뉴캐슬 수비 라인은 측면으로 슬라이딩하지 못했습니다. 리버풀이 빠르게 공격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시아오는 의도적으로 직선 경로를 열어주는 선택을 합니다. 사선으로 꺾어 슈팅하는 각도를 제한하려는 판단이었죠. 그러나 에키티케는 순간적으로 속도를 올립니다. 감각적으로 마무리하며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결국 풀백의 전진 대응 이후 수비 라인의 후방 커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구도는 미들서드 싸움입니다. 리버풀이 한 칸 올라섰을 때 뉴캐슬은 5명을 일자로 배치한 4월 블록을 활용합니다. 중원 라인을 수평으로 강하게 형성한 구조입니다. 우리는 해당 영상에서 이 뉴캐슬 수비 블록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축구 전술 개념서에서도 이를 다뤘었죠. 피벗이 전진한 형태이기 때문에 포켓 공간을 비워두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폭을 넓게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측면 더블팀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어보겠습니다. 5명을 일자로 배치한 형태는 중앙 3명이 핵심 경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앙 포켓과 하프 스페이스입니다. 공간을 점유하지는 않지만 직선 패스 경로를 차단하는 위치입니다. 모두 수비 그림자에 놓이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공간이 넓더라도 직선 패스만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론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구도는 사선 각도가 형성될 때입니다. 볼이 사선으로 들어오면 라인 사이 공간을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비 그림자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각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리버풀이 316 형태를 종종 활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후방에 3명을 배치함으로써 양쪽 스토퍼가 전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는 상대 미드필더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벗을 통한 사선 각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피벗이 반사판처럼 볼을 연결한다면 이미 수적 우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전진이 가능합니다. 그대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되죠. 따라서 중앙에 위치한 선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칸 올라선 구조이기 때문에 그의 압박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그는 언제든 리버풀 피벗을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볼이 튕겨나가기 전에 빠르게 다가가 각도를 차단해야 하죠. 캡처 장면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버풀은 316 빌드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4월 블록으로 중앙 경로를 차단하려 합니다. 전방에는 고든 혼자
혼자이기 때문에 양쪽 스토퍼를 견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다이크가 전진하면 토날리가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진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비르치로 향하는 경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직선 패스를 막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메갈리스터를 격려하는 사선 패스는 열리는 상황입니다. 이 경로가 연결된다면 리버풀은 단숨에 수비 라인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램지는 이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메갈리스터에게 패스하는 순간 빠르게 달려듭니다. 전방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압박하죠. 결국 백패스를 유도했고 코나테의 의미 없는 롱볼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시퀀스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반다이크가 전진하자 램지가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메갈리스터를 수비 그림자 안에 두고 있습니다. 직선 경로 차단은 유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벗인 흐라벤을 거친다면 사선 패스 각도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을 인지하고 토날리가 빠르게 접근해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결국 볼은 측면으로 유도됩니다. 그리고 학포에게 더블팀이 가해졌죠. 즉 이 모든 것은 4-1-4-1이 아닌 4-5-1 블록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 구도가 실패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곧바로 라인 사이 공간이 노출됩니다. 중앙 블록이 한 번에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해당 시퀀스를 보면 이번에는 코나테가 전진합니다. 동일한 패턴으로 윌록이 따라 나옵니다. 1차 대응까지는 이전 장면과 유사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중앙에 있던 토날리 반응이 늦었습니다. 피벗인 메갈리스터에게 공이 향하는 순간 빠르게 전진해 각도를 제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선 패스 경로가 열립니다. 한 번의 연결로 5명이 수비 국면에서 제외됩니다. 동시에 뉴캐슬 수비 라인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결국 흐라벤의 스루 패스를 에키티키가 슈팅으로 마무리합니다. 일자로 형성된 5명의 약점이 그대로 노출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중앙 각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좌우 전환을 반복하며 측면을 공략해야 합니다. 전방에 고든 혼자 있기 때문에 스토퍼를 통한 전환은 비교적 용이합니다. 후방 수적 우위를 활용한 빌드업이 가능했던 구조입니다. 하지만 4-5-1 블록은 측면 더블팀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볼이 측면으로 향하는 순간 두 명이 즉각적으로 붙습니다. 공을 전진시키기 어려워집니다. 계속 낮은 지점에서 볼을 소유하게 되죠. 즉 단순한 볼 회전만으로는 이 블록을 공략하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슬롯은 이를 언더래핑 움직임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작전판이 아닌 캡처 장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보슬라에와 반다이크를 통해 리버풀은 좌우 전환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측면에서 두 명이 즉각적으로 붙기 때문에 돌파가 쉽지 않습니다. 측면 고립이 반복되는 구도입니다. 여의치 않자 반다이크는 캐리케즈를 향해 손짓합니다. 언더래핑으로 엘랑가를 안쪽으로 유인하라는 의도입니다. 측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죠. 다음 장면을 보면 뉴캐슬은 여전히 강한 블록을 형성합니다. 이때 캐리케즈가 언더래핑 런을 시도합니다. 이 움직임으로 엘랑가를 중앙으로 좁히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학포는 더 깊은 지점에서 볼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측면 압박 강도가 순간적으로 완화된 상황입니다. 동시에 캐리케즈 침투 경로 역시 활용 가능한 구조였죠.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교차 움직임을 통해 측면 공간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먼저 에키티케의 침투로 덴번을 자신 쪽으로 유도합니다. 동시에 학포가 내려오며 치아우를 높은 위치까지 끌어냅니다. 센터백 전진을 유도하는 선택입니다. 이 두 번의 움직임으로 뉴캐슬 블록에 균열이 발생합니다. 수평 간격과 수직 간격이 동시에 흔들렸죠. 이를 인지한 메갈리스터가 넓어진 간격을 즉시 활용합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침투입니다. 따라서 루이스 올은 메갈리스터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측면 수비 자원이 안쪽으로 좁혀집니다. 자연스레 살라에게 넓은 공간이 열립니다. 라벤은 긴 패스를 정확히 연결했죠. 결국 살라는 깊은 지점에서 1대1 상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즉 미들서드에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이런 수싸움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리버풀과 뉴캐슬은 다양한 형태로 5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득점 시퀀스에만 집중한다면 이런 디테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골 장면은 결과일 뿐 과정은 미들서드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양팀은 미들서드에서 이런 구조 싸움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압박 각도와 패스 각도를 두고 치열한 수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더 깊이 있는 전술 개념을 알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